아버지란 이름으로. 나는 오늘 이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해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작업복은 20해의 세월 동안 나의 피부이자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남은 권력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힘이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권력 끝을 엄지손톱으로 가만히 쓸어보니 20해 가까이 나의 매일 아침을 열어주었던 인력시장. 반장 양반의 싸늘한 통보가 다시금 귓가에, 아니,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씨, 이제 우리도 나이 많은 사람은 쓰기가 어렵게 됐어. 안전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내 입으로 미안하게 됐네. 그 통보는 마치 벼락 같았습니다. 환갑을 턱 밑에 둔 57세의 아버지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공식적인 실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한 줄기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심판하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는 낡은 부품이야. 시대가 너를 버렸다. 내 이름은 김영수. 평생을 아버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이름표 하나 달고 살아온 사내입니다. 나는 이름처럼 영원히 굳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에게는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고자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에게도 푸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흙냄새를 뒤로 한 채 서울에서 성공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안고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힘이 넘쳤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청춘은 20살 초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프레스 기계에 깔릴 뻔한 동료를 밀쳐내고 나는 그 대가로 왼쪽 다리를 영구적으로 절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는 내게 돌아왔지만 그 칭호는 밥을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대로 된 기술도 필요 없고 오로지 몸뚱이로 떼어야 하는 힘쓰는 일용직, 바로 이 노가다 현장뿐이었습니다. 나는 늘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했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반쪽짜리 다리에 대한 멸시를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내는 착하긴 했습니다. 이름은 미영, 순진했고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생활력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글 줄도 몰라 한겨울에 계량기가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나 간단한 이체 업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림은 늘 뒷전이었고 집안 곳곳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숙제 검사나 학교 연락도 늘 나에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어 사는 그 모습이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나약하지만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이 절뚝이는 나를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요. 나는 나의 무능력한 아내마저 사랑으로 짊어져야 할 아버지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반지하 방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 구멍난 냄비에 끓고 있던 라면 4개를 보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퉁퉁 불어버린 라면이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뜬 기름 방울들만
반짝거렸습니다. 막내 지우가 배가 고파 칭얼대며 울고 있었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로 나의 목을 조여오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와 시골에 병든 어머니, 이혼 위기의 동생까지 어떻게 굶기지 않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쭈글쭈글해진 담배 한 개비를 불에 붙이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건 담배가 아니라 연기처럼 사라질 나의 희망 같았습니다. 우리 집 방 2칸짜리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늘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도 좁았지만 이곳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큰딸 선아는 이제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어엿한 성인이었지만 철이 없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려 하지 않고 동네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버는 푼돈을 죄다 삐삐 요금과 당시 유행하는 힙합 스타일의 옷을 사는데 썼습니다. 매번 너는 내 동생들 등록금도 생각해야 한다. 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이 답답한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 꿈을 몰라라는 반항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더 아프게 했죠. 아, 이 아이는 나에게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둘째 아들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의 짓눌린 삶 속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하늘로 곱게 솟아오른 희망의 기둥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구석, 곰팡이 핀 벽 앞에서 밤늦게까지 남이 버린 낡은 참고서와 흑백으로 복사된 문제집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방에서도 그는 묵묵히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자는 민수의 앙상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다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장래 희망이 경찰관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민수의 꿈은 이 절뚝이는 아버지에게 세상과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 다리가 멀쩡했더라면, 나에게 남들처럼 번듯한 기술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공장에서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민수의 새 참고서 값과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그저 내 몸뚱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절뚝이는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이 낡은 노동력뿐인데 이제 그마저도 세상이 거부하는구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민수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나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둘, 셋째 준호와 넷째 지우는 그야말로 내 삶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셋째 준호는 사춘기가 심해 동네 아이들과 싸움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들락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불량배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항상 우리 집 곰팡이 핀 창문을 향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패싸움을 벌이다 상대편 아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당장 합의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날 아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 돈은 민수의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려고 꼬박꼬박 1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눈물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준호를 보았을 때 나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합의금 때문에 민수의 책상 위엔 새 참고서 대신 낡은 연습장만 놓이게 되었죠. 나는 그날 준호에게서 민수의 미래를 훔쳐온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아픔은 내가 절뚝이는 다리로 일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내 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어머니는 홀로 시골에 계셨고 매달 약값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장 먼저 쪼개서 붙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기에 놓인 여동생 영희가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사는 동생은 급기야 갈 곳이 없다며 6살, 4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잠시만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방 2칸짜리 반지하에 나 아내, 내 아이 6식구에 좁아터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7식구도 우겨 넣어진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두 아이와 동생이 추가되어 9식구가 된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짐을 최전선에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이렇게 클 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크기가 이토록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매일 밤 좁은 방구석에서 한숨을 쉬며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문했습니다. 나 홀로 지는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저녁밥을 짓다가 나지막이 거의 의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당신 혼자 애쓰는 거,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나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귀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는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도화선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처음으로 일을 찾아 나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내심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철이 들었구나. 드디어 나 혼자 짊어지던 아버지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이 짐을 나눌 수 있겠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나에게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간 곳은 동네에서 꽤 소문이 안 좋았던 다방과 술집 사이의 경계에 있는
허름한 주점이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급해도 내 아이들의 엄마가, 나의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아버지라는 이름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을 짙게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굳게 닫았던 감정의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내 절규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낡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편지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학? 포기할게요. 민수는 지방의 명문 사범대학에 수석 입학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걱정되어 결국 입학 직전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힘든 상황에 자신의 등록금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차마 나에게 말할 수 없어 며칠 밤을 고민하다 이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놈아, 이 아비가 이 절뚝이는 다리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인데, 너의 미래를 위해서인데, 내가 왜 포기를 해? 나는 그때 내 생애 유일하고 가장 소중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당장 민수와 함께 대학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이웃에게 들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문득 이웃에게서 들었던 공장의 야간 경비 일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나는 민수에게 하루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며 당장 경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노가다, 밤에는 경비. 하루 3시간의 쪽잠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야간 경비로 하루 3시간, 4시간 쪽잠을 쪼개가며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나는 경찰서가 아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셋째 준호가 동네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 300만 원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의 응급수술비는 내가 야간 경비를 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민수의 등록금 마지막 분할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준호의 병실 앞에서 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의 삶은 끝없는 절망의 메비우스에 띄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짐이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다리 대신해서 돈 벌게요라는 준호의 울음 섞인 사죄조차 그날은 나의 심장을 찌르는 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 동생 영희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도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행복?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다음 날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듯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그날은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라는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는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나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깊은 고독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일까?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짊어질 이유가 사라질 거야.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덩그러니 앉아 혼자 국을 끓여 먹을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고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첫째 딸 선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늘 철부지였던 선아는 낡고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몰래 모은 돈이에요. 동생 등록금 모자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 공장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내일부터 기술 배우면서 출근해요. 더 이상 삐삐 요금 같은 거 안 쓸게요. 제가 이제 동생들 학비 보탤게요. 선아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늘 철부지라 생각했던 딸이 어느새 성숙한 어른이 되어 나의 짐을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힙합 스타일의 옷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셋째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절뚝이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나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다리 대신해서 돈 벌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관이 되려는 민수 형이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이야기. 아내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사실은 술집이 아니라 그 술집의 주방 보조일만 했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일만 했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해서 당신 몰래 돈 모아서 당신 다리 검사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절뚝이는 당신을 보면 내가 더 가슴이 찢어져서 나도 당신 짐을 덜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아내를 오해했구나.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나누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나는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곧 가족의 아픔이었고 나의 희망은 곧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래 병든 어머니께 보낸 용돈을 어머니는 당신의 목 절반씩을 꼬박꼬박 모으셨던 겁니다. 어머님도 나름 밭에서 나는 채소들을 팔고 남의 밭일을 돕고 폐지를 주워 가시면서
푼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 민수 대학 보내야지. 내가 그 돈을 어찌 다 쓰겠냐? 어머니는 낡은 농협 통장을 나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잔고에는 2년치 민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동생 영희도 기적처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서 내 아들 민수가 밤새워 도서관에서 이혼 소송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찾아 변호사를 설득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동생은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가족의 짐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의 희망은 되살아났습니다. 셋째 준호는 공장에서 선아와 함께 일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지우는 여전히 철부지지만 이제 밥상 차리는 일을 돕기 시작했죠. 아내는 더 이상 술집이 아닌 동네 어귀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영순의 희망 반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나에게 수줍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다리 수술할 돈이 아이들이 모은 돈이랑 합쳐서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각자 용돈을 쪼개서 보탰어요. 수술하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절뚝이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다리. 하지만 나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고맙다. 이 다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이 다리는 내 훈장이야. 내가 가족을 지켰다는 증거야. 나는 다시 노가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반장이 나를 직접 찾아와 다시 불러줬습니다. 김씨, 자네만한 성실한 일꾼이 없어. 쉬지 말고 나와줘. 내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준 짐을 사랑으로 짊어지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현장, 땀 흘리는 나의 옆에는 등록금 일부를 스스로 벌겠다며 공휴일에 일부러 함께 일을 하러 온 아들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나의 젊은 날 사고를 당하기 전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미래가 이렇게 환한 얼굴로 내 곁에 와 있었습니다. 나의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만큼 나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